혹시 지금 숨 쉬는 것도 버겁지 않나요? 마음속에 돌덩이가 얹힌 듯 하루가 너무 무겁게 흘러가나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오늘을 또 버텨야 하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든다면 당신은 지금 슬럼프 속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무기력한 상태를 두고 그냥 게으른 거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슬럼프는 노력한 사람에게만 깊게 찾아옵니다. 열정적으로 달려왔기에 그만큼 깊게 소진된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슬럼프를 심리적 에너지의 고갈이라 정의합니다. 뇌의 보상 회로가 작동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사소한 일에도 의욕을 잃습니다. 여기에 완벽주의와 자기 비난이 결합하면 마음은 금세 무너집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슬럼프는 병이 아니라 회복의 신호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뇌와 몸이 보내는 이제 멈추고 재정비하라는 요청입니다. 이제 여기 깊고 깊은 슬럼프에 빠져있던 세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큰 위안이 될지 모르지만 잠시나마 시간을 내어 들어주세요. 시작합니다. 제1부 베토벤, 소리를 잃은 작곡가. 1801년 오스트리아 빈 30살의 루드비히 판 베토벤은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여전히 건반 위에서 춤을 추고 있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차가운 공포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가 가장 사랑한 소리, 음악의 울림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토벤의 어린 시절은 고통과 집념이 뒤섞인 시간들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요한은 아들의 재능을 돈으로 바꾸려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어린 루드비히는 때때로 술에 취한 아버지에게 끌려나와 한밤중에도 피아노 앞에 앉혀졌습니다. 추운 겨울밤, 손끝이 얼어붙을 때까지 연습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이였던 그는 그 모든 고통 속에서도 건반을 누를 때 느껴지는 진동과 음의 울림에서 위안을 찾았습니다. 음악은 그에게 폭력적인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였습니다. 청년이 된 베토벤은 유럽 전역에서 인정받는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로 성장했습니다. 귀족들의 살롱에서 연주할 때면 사람들은 그의 즉흥 연주에 숨을 죽였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음악을 사랑했고 음악 속에서 자신을 완전히 불태웠습니다. 그러나 30을 간 넘긴 시점, 이상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연주 중 바이올린의 고음이 뚝 끊기듯 사라지고 오케스트라의 화음이 희미하게 멀어져 갔습니다. 처음에는 피곤 때문이라 여겼지만 청력은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그를 떠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청력을 잃는다는 건 단순한 장애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그것은 음악가로서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과의 대화를 피하고 연주의 자리에서도 멀찍이 물러나 앉았습니다. 친구의 질문에도 대답하지 못하는 순간이 늘어날수록 그는 점점 자신의 껍질 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그 고독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깊었고 그는 형 카를에게 유서 같은 편지를 남깁니다. 나는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가야 한다. 하지만 내 마음속 불꽃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이 절망의 나날 속에서도 그는 연필을 놓지 않았습니다. 악보 위에 음표를 새기는 시간만이 그를 버티게 했습니다. 외부 세계의 소리를 잃은 대신 그는 머릿속에서 완벽하게 울리는 음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내면의 오케스트라는 어떤 청력 상실도 빼앗아갈 수 없었습니다. 베토벤은 그것을 붙잡았습니다. 그의 창작 방식은 이전과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피아노 앞에서 즉흥적으로 작곡했다면 이제는 상상 속 연주를 끊임없이 수정하고 다듬었습니다. 그는 땅을 걸으며 리듬을 느끼고 밤하늘의 별빛 속에서 선율을 구상했습니다. 고요한 방 안, 그는 마치 우주의 소리를 듣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이 시기에
탄생한 곡들이 바로 영웅 교향곡, 피아노 소나타 월광, 그리고 훗날의 걸작 교향곡 9번입니다. 특히 교향곡 9번의 마지막 악장, 환희의 송가는 베토벤이 완전히 귀가 들리지 않는 상태에서 완성한 작품입니다. 초연 당시 그는 지휘를 했지만 관객들의 기립박수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옆에 있던 소프라노가 그를 돌려세워 관객들을 보게 했을 때 베토벤은 그들의 표정 속에서만 환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을지도 모릅니다. 음악이란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영혼으로 느끼는 것이라는 사실을. 청력을 잃고도 그는 음악을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더 깊고 넓은 세계로 나아갔습니다. 그의 선율은 육체의 한계를 넘어 인류 모두의 것이 되었습니다. 베토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너의 안에는 아직 건드리지 못한 세계가 있다. 그 세계는 어쩌면 당신의 가장 깊은 곳에서 지금도 조용히 노래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분 넬슨 만델라 27년의 감옥을 넘어 1964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프리토리아 고등법원 45세의 넬슨 만델라는 굳건한 표정으로 피고석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각오한 듯 조용히 법정 사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죄목은 반역이었습니다. 흑인과 백인의 평등을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는 국가의 적이 되었습니다. 만델라는 변호사이자 인권운동가로서 이미 오랜 세월 아파르트 헤이트라는 거대한 차별의 벽과 싸워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벽은 너무도 높았습니다. 정부는 백인 소수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흑인 대다수의 권리를 철저히 박탈했고 그에 저항하는 사람들을 가차없이 감옥에 가두거나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그날 판결문이 낭독되었을 때 만델라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감옥에서 살아야 할 운명이 된 것입니다. 그를 수감한 곳은 악명 높은 로벤 섬 감옥이었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 하루 8시간 이상 쪼그려 앉아 돌을 부수는 강제 노동, 그리고 햇빛조차 자유롭게 쬐 수 없는 살. 하루 3끼로 제공되는 빵은 곰팡이로 가득했고 물은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무서운 것은 시간이었습니다. 젊음을 서서히 갉아먹는 끝이 보이지 않는 시간의 감옥. 천몇 년간 그는 절망과 싸워야 했습니다. 세상은 바깥에서 변하고 있었고 동료들은 하나둘 감옥을 떠나거나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도 어느 순간 자신이 세상에서 완전히 잊히는 건 아닐까 두려워졌습니다. 나는 이곳에서 늙어 죽는 것일까? 매일 같은 회색 벽을 바라보며 그는 마음속에서 수많은 질문과 싸웠습니다. 하지만 만델라는 한 가지 결심을 합니다. 내가 감옥 속에 있다고 해서 내 영혼까지 갇힌 것은 아니다. 그는 동료 재소자들과 함께 매일 아침 몸을 단련했고 작은 종이 조각에 빼곡히 글씨를 적으며 공부를 이어갔습니다. 역사, 정치, 법률, 심리학까지. 그는 감옥을 대학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동료들을 가르치는 교수가 되었습니다. 감시와 검열을 피하기 위해 그는 감옥 담요 속에 몰래 글을 숨기고 빨래 바구니에 짧은 쪽지를 넣어 외부로 보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늘 같았습니다.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우리의 시간은 올 것입니다. 세월은 잔혹하게 흘렀습니다. 감옥에서 보낸 세월이 10년, 20년을 넘어 27년이 되었을 때 그는 이미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만큼은 청년 시절과 다름없었습니다. 1990년 2월 11일 남아프리카 공화국 정부는
국제사회의 압력과 내부 저항의 거센 물결 속에서 마침내 그의 석방을 발표했습니다. 석방 당일 수천 명의 시민들이 교도소 앞에 모였습니다. 그는 마치 어제 들어온 듯 똑바로 선 채로 감옥 문을 나섰습니다. 그의 손은 아내 위니의 손을 꼭 잡고 있었고 다른 손은 높이 치켜들어 주먹을 움켜쥔 채였습니다. 세계의 카메라가 그 순간을 담았습니다. 27년 동안의 억압을 뚫고 나온 인간의 의지, 그 한 장면이었습니다. 만델라는 그 후 대통령이 되어 복수를 택하지 않고 용서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백인 정권의 지도자들과 함께 새로운 헌법을 만들었고 흑인과 백인이 함께 사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과거를 잊지 않되 미래를 위해 손을 내미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 이렇게 말합니다. 슬럼프란 잠시 길을 잃는 것이지만 절망이란 마음이 길을 잃는 것이다. 마음만은 결코 잃지 마라. 27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만델라는 단 하루도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유는 육체의 것이 아니라 영혼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오늘도 전 세계에서 자유를 꿈꾸는 이들에게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제3부 안나 불타버린 캔버스 위에서 파리의 어느 겨우 창밖으로 눈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안나는 그 작은 다락방 한가운데서 캔버스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붓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20대 후반, 이미 유럽 신진 화가로 이름을 알렸던 그녀는 지난 1년 동안 단 한 점의 그림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몇 년 전 그녀는 파리의 갤러리에서 열린 개인전으로 일약 주목을 받았습니다. 비평가들은 그녀의 색채 감각을 숨결같은 빚이라고 불렀고 수집가들은 그녀의 작품을 사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그러나 명성과 성공은 곧 부담으로 변했습니다. 다음 작품은 이전보다 더 뛰어나야 한다는 압박. 그 압박은 매일 밤 그녀의 목을 조였습니다. 그 무렵 그녀에게는 불행이 겹쳐 닥쳤습니다. 어머니가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연인이었던 동료 화가와의 관계도 끝이 났습니다. 그 충격은 그녀의 마음속 창을 닫아버렸습니다. 붓을 잡으려고 해도 손끝에서 모든 색이 죽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눈앞의 캔버스는 하얗게 빛나는 공허 그 자체였습니다. 안나는 몇 번이고 다시 시작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붓질은 몇 분을 넘기지 못했고 작품은 찢겨 쓰레기통에 버려졌습니다. 방 안에는 찢어진 캔버스와 말라붙은 물감만이 쌓여갔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의 기대와 자신의 실패 사이에서 점점 작아졌습니다. 한때 화려했던 전시 초대장은 더 이상 오지 않았고 갤러리와의 계약도 하나둘 끊겼습니다. 그녀는 고향의 작은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은 도시에서 실패하고 돌아온 화가라고 수군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그녀는 오래된 이젤과 어머니가 생전에 쓰던 낡은 붓을 발견했습니다. 붓자루에는 세월의 흔적이 가득했고 솔끝은 닳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안나는 마치 어머니가 곁에서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그리는 건 그림이 아니라 내 삶이야. 그날 이후 그녀는 더 이상 완벽한 작품을 만들려 하지 않았습니다. 마당에 핀 꽃, 마을 아이들의 웃음, 이웃이 건네준 빵 한 조각. 그녀는 그 모든 순간을 작은 스케치북에 담았습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한 장, 그리고 서서히 하루 종일 그림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색채는 다시 살아났고 선은 부드러워졌습니다. 몇 달 후
그녀는 파리의 옛 친구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의 새로운 그림을 보고 싶어. 안나는 오래 망설였지만 결국 스케치북을 들고 파리로 향했습니다. 친구는 그녀의 작품을 보더니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안나, 내 그림이 다시 살아났어. 이번엔 더 깊고 따뜻해. 그녀의 기양 시리즈는 파리의 작은 갤러리에서 전시되었고 예상치 못한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관객들은 그녀의 그림 앞에서 오래 머물렀고 어떤 이들은 눈물을 훔쳤습니다. 화려한 기법이나 독창적인 색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림 속에는 상처와 회복, 그리고 여전히 살아있는 한 인간의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시 마지막 날, 한 소녀가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저도 언젠가 화가가 되고 싶어요. 그런데 무서워요. 안나는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무서운 건 당연해. 하지만 기억해. 붓을 내려놓는 건 실패가 아니야. 다시 집어드는 순간이 진짜 시작이야. 안나의 슬럼프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아니, 어쩌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 그녀와 함께 살아가는 또 하나의 색이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이제 압박 대신 호흡을, 두려움 대신 호기심을 품고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슬럼프는 너를 파괴하러 오는 게 아니야. 너를 다시 그리기 위해 오는 거야. 자, 지금 당신은 이러한 이야기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깊은 슬럼프 속에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이 이 영상을 끝까지 봤다는 사실 그 자체가 이미 첫 번째 작은 승리입니다. 오늘 아주 작은 한 걸음만 내디드세요. 그 발걸음이 내일의 당신을 전혀 다른 곳으로 데려다 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도 누군가의 이야기 속에 희망의 주인공이 되어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